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요즘 토트넘 경기 보는 게 참 힘듭니다. 오늘 경기 또한 안 본 사람이 승자 같은데 경기 분석 바로 가겠습니다.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무리뉴 감독이 다시 포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센터백은 토비와 다이어가 나왔고, 왼쪽 풀백은 벤 데이비스, 오른쪽 풀백은 오리에, 그리고 톱 자리에는 비니시우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한편 투엘 감독이 새로 부임한 첼시는 3백으로 나왔는데, 첼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왼쪽 윙백 자리에 주전에서 밀렸던 마르코스 알론소가 다시 중용을 받는 부분과 오도이의 선발 출전입니다. 전반 4분 손흥민 선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유효 슈팅 장면. 역습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오리에와 공을 주고받고 가운데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베르바인과 패스를 주고받은 이후 조르지뉴와의 경합에서 이겨낸 이후 중거리 슛 시도.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맨디가 쉽게 잡아냈습니다. 경기 초반 점유율이 30대 70까지 벌어지면서 경기는 첼시가 주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에게 역습 기회가 아예 없었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역습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패스미스를 하거나 역습을 하다 끊기거나,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상대 위험 지역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한테 역습 기회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이 장면만 보더라도 호이비에르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연결합니다. 물론 사실 케인이 있었더라면 이런 역할은 케인이 어느 정도 해줬겠죠. 이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건 동료들의 움직임인데,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시소코 선수의 움직임이 참 아쉽습니다. 역습이 나갈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다면 라인을 좀 더 올려서 연계가 가능한 위치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아스필리쿠에타를 따돌리는데 성공하는데, 이후 공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움직여주는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고 중앙에 생긴 공간으로 베르바인이나 은돔벨레가 들어가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역습을 하기 위해 무리뉴 감독은 적당히 라인의 높이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지 않으면 확실히 역습할 때는 2점이죠. 역습의 시발점, 상대 골대와의 거리가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첼시가 전방 압박을 하는 순간 역습이고 뭐고 전혀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벤 데이비스 쪽으로 공이 가면 많은 공이 끊겼습니다. 당장 반대편에 있는 오리에와 비교를 하더라도 오리에가 첼시전에 기록한 패스 성공률은 90%, 벤 데이비스가 첼시전에 기록한 패스 성공률은 71%. 그렇게 전반 15분 점유율은 17대 83%까지 떨어졌고, 첼시는 집요하게 벤 데이비스 쪽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2분 다이어가 사고를 칩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침투하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다이어가 1차적으로 공을 커트하기 위해 슬라이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공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다이어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비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을 처리한다는 게 베르너의 발을 건드리면서 PK를 내줍니다. 다이어의 수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다이어는 그렇게 무리해서 공을 걷어내려고 슬라이딩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옆에 토비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 숫자는 충분했고, 골대 정면도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가서 그냥 베르너를 측면으로 밀어내기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걸 굳이 공을 커트하겠다며 슬라이딩을 선택한 것이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PK는 조르지뉴가 마무리. 그리고 전반 중반 경기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정말 참혹합니다. 패스 숫자는 60대 190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고, 패스 성공률은 73대 92. 그리고 특히 파이널 서드, 즉 상대 지역에서의 패스 숫자가 심각했는데 8대 46. 토트넘이 27분 동안 첼시 진영에서 시도한 패스가 10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토트넘이 첼시 진영에서 공을 돌린 게 한두 번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토비도 전방에 있는 선수들한테 뒷공간으로 돌아뛰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손흥민 선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손흥민 선수는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토비가 맞춰서 거기다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아고 실바가 몸을 날려 공을 끊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전반 41분 손흥민 선수의 키패스 장면, 오른쪽 측면에서 나온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처리하는데 오리에 선수 헤딩슛으로 이어지면서 키패스가 기록됩니다. 토트넘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전반전은 0대1로 종료. 그래도 후반전은 좀 나았습니다.
후반 초반부터 토트넘이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결과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후반 64분 무리뉴가 이 굉장한 리액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이어. 길게 넘어온 공을 다이어가 요리스에게 백패스로 처리를 하는데 백패스가 살짝, 아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땅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을 띄워서 줬는데 요리스가 겨우겨우 어떻게든 헤딩으로 공을 처리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죠.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할 때는 최대한 낮게 깔아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줘야 된다. 어찌 보면 무리뉴가 이런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흘러가다 후반 중반에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슈팅 숫자 2대 15. 오늘도 여전히 슈팅을 하지 못하는 토트넘. 그래도 후반 막판에는 나름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반 86분에 측면에서 오리에가 공을 가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으로 움직여줍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가자 오리에한테 붙어있던 알론소가 손흥민 선수에게 갑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어그로만 끌고 다시 오리에 선수에게 내주고 오리에는 시소코 선수한테 내주고 다시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끌고 다녀줘야 동료에게 공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비니시우스 선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리에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고 중앙에서 비니시우스가 거의 프리하게 헤더. 하지만 이게 또 빗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92분 아멜라가 호이베르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호이베르는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 선수는 공을 세워놓고 돌아서는데 모우라가 이걸 딱 가져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알론소한테 막히고 흘러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때리는데 이번에도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슛이 실패합니다. 결국 그렇게 경기는 0대1로 첼시의 승리.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안에서 모우라나 라멜라처럼 거리가 좀 있더라도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좀 더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투엘 감독은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했고 무리뉴 감독은 리그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2승 3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득점은 1월 6일 브렌트포드전. 골 넣은 지 거의 한 달이 다 됐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일정은 7일 일요일 오후 9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